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토지 11권부터 20권까지의 역사적 배경 통합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지난 토지 각 권의 영상에서 역사적 배경만 발췌하여 편집한 내용입니다. 역사적 배경과 소설의 줄거리를 함께 듣고 싶은 분들은 제 유튜브에 있는 1권부터 20권까지 각 권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 11권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지 11권의 시대 배경은 1923년부터 1929년 초반까지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는 러시아에서 불어오는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국중인물 서희돈이 동경 유학생들과 함께 계명회라는 사회주의 조직을 만든 것과 소설의 내용 중 조선공산당 3차 건거라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역사적 배경은 1920년대 초반부터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사회주의 사상과 조선공산당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난 역사적 배경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레닌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정부를 건설했고 1919년 모스크바에 코민테른이라는 국제공산당 기구를 조직했습니다. 코민테른은 각국의 공산당 혁명운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국제공산당 기구였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이나 조선 공산당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러시아 혁명 이후 약 4년간의 내전을 마친 러시아는 1922년 12월 우크라이나 등 주위 15개 인접한 나라들을 연합하여 공산당 중앙집권연방을 건설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1990년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익숙한 소련, 즉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입니다. 소련은 1922년에 건설되어 1991년 해체되기 전까지 미국과 더불어 냉전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였고 이는 중국 공산당과 조선 공산당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련이 건설되고 2년 뒤 1924년 레닌이 죽게 됩니다. 레닌이 죽자 그가 병석에 있을 때 정무를 대신했던 스탈린은 신속하게 트로츠키 등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했고 소련의 새 지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바뀌는 시대가 바로 1920년대 초중반입니다. 이제 비슷한 시기 중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 중국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각각 설립됩니다. 국민당은 1919년 5.4운동을 통해 중국 민중의 힘을 느낀 순원이 비밀 결사 형식이던 중화혁명당을 발전시켜 설립한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러시아 혁명 성공에 자극을 받은 중국 지식인들이 위에서 본 국제공산당 기구 코민테른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만든 당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왕조는 무너졌으나 북방 군벌들이 할거하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이에 국민당의 지도자 순원은 1924년 제국주의 북방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 공산당과 힘을 합치는데 이를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이라 하여 국공합작이라 부릅니다. 중국 역사에서 국공합작이 2번 나오는데요. 2차 국공합작은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중국을 침략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내전 중이던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다시 1차 국공합작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1차 국공합작은 공산당원이 그 당적을 보유한 채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당 내 좌파 세력은 점점 확대되었고 1925년 순원이 죽은 뒤 국민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장제스는 1927년 반공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당 내 공산주의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소탕하게 됩니다. 이로써 국공합작은 자연스럽게 결렬되었고 큰 타격을 받은 마오쩌둥을 비롯한 공산당 지도부는 잔여 병력을 이끌고 정강산으로 들어가 농촌을 중심으로 한 유격전을 전개하며 힘을 키워나갑니다. 이렇게 1920년대 소련 공산당과 코민테른,
중국 공산당과 국공합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당시 우리나라에 설립된 사회주의 단체들과 조선 공산당을 간략히 살펴본 뒤 소설의 줄거리로 넘어가겠습니다. 1920년대 초 소련과 중국의 영향으로 동경 유학생들 사이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공산주의는 소위 식자층이었던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설립된 사회주의 단체는 무산자 동맹회, 북풍회, 화요회, 조선노동당 등이었습니다. 토지 11권에서 국중인물 서희돈이 동경 유학생들과 함께 만든 사회주의 단체 계명에도 이런 당시 흐름을 작가가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단체들 중 화요회라는 단체가 중심이 되어 1925년 조선 공산당을 최초로 설립합니다. 이렇게 설립된 조선 공산당은 여러 독립투쟁, 소작쟁이, 노동조합 창설 등에 관여하는데 그 과정에서 각 분파들의 대립과 일제의 탄압,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로 구성되지 않고 지식인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코민테른의 비판도 받게 됩니다. 이런 조선 공산당은 세 차례에 걸친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를 통해 크게 와해되었고 해방된 뒤에야 조선 공산당 재건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토지 11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토지 12권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토지 12권의 시대 배경은 1929년으로 보여집니다. 책 속에서 드러나는 이 시기 역사적 배경으로는 중국의 국공합작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정도입니다. 중국의 국공합작은 토지 11권의 역사적 배경에서 이미 다뤘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토지 13권에서 다루는 게 맞을 것 같아 토지 12권의 역사적 배경은 생략하고 바로 토지 13권의 역사적 배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13권의 시대 배경은 1930년으로 추정되고 이 시기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는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창립된 신간회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간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 유일당 운동입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은 1920년대 후반에 국내외 독립운동의 모든 세력, 즉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규합하여 통일된 정당을 조직하자는 운동이고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1927년 민족유일당 민족협동전선이라는 기체 아래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협동하여 창립한 민족운동단체입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이광수 등 민족개량주의 친일파들의 자치론이 있었습니다. 자치론이란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민족의 자치권을 획득하자는 운동입니다. 이는 민족운동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일제에 도움을 줬던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자치론이 퍼지기 시작하자 이상제, 안재홍 등 절대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과 당시 치안유지법으로 탄압받았던 사회주의자들은 독립을 위해 두 세력 간의 힘을 합칠 것을 주장하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27년 2월에 탄생된 단체가 바로 신간회입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좌우익의 갈등이 있었지만 민족적, 정치적, 경제적 예속의 탈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의 쟁취, 청소년, 여성의 형평운동 지원, 파벌주의의 배격, 동양척식회사의 반대 등을 목표로 전국의 지혜와 분해를 조직하며 세력을 확대해 나갔고 1930년에는 전국의 140여 개의 지회와 약 4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등 일제강점기 내에 존재했던 독립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 성장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 지원,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 파견 등이 있습니다. 특히 광주학생운동 이후 이를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아쉽게도 4년간의 활동을 뒤로하고 마감하였습니다. 소설 속 유인실이 신간회 활동으로 다시 경찰에 잡혔다는 내용과 신간회의 성격이 사실상 좌우 합작이 아니라 공산당이라는 조용화의 대화 등 신간회는
토지 13권의 여기저기에 심심찮게 등장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역사적 배경인 광주학생운동을 설명하겠습니다. 광주학생운동은 1929년 11월 광주에서 시작되어 이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시위운동으로 3.1운동 이후 가장 규모가 큰 항일운동이었습니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열차 안에 있던 조선인 학생이 제지하였고, 이를 계기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조선인 학생들만 구속하였는데, 이때 구속된 학생들이 광주 고등보통학교, 지금의 광주 제1고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 고보 학생들은 11월 3일 광주에서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점점 광주 전역 학교로 번졌고, 신간에서도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런 광주의 소식은 각 지역 학교들의 독서회와 청년단체 등을 통해 전국에 퍼졌고, 동맹휴교와 동맹시위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모두 194개, 참여한 학생은 5만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당시 전국 학생의 60%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00여 명이 구속되었고, 학교에서는 600여 명이 퇴학, 2,400여 명이 무기정학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설 속 서희의 둘째 아들 윤국이와 한복이의 아들 영호도 잡혀갔고, 각각 무기정학과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역사적 배경인 신간회와 광주학생운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토지 14권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토지 14권의 시대 배경은 전편과 동일한 1930년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전편과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토지 14권의 역사적 배경은 생략하고 바로 토지 15권의 역사적 배경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 15권의 시대 배경은 1931년부터 1938년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시기였고, 이는 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사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을 경우 소설 속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워낙 많은 사건들이 언급되었기에 큰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해도 그 양이 평소보다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 15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흐름을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들으시다 보면 어느새 당시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중국 인물의 이름과 지명 등은 가급적 책 표기와 동일한 한자음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먼저 만주사변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만주사변은 1931년 9월에 벌어진 일제에 의한 만주 침략으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른바 15년 전쟁의 서막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31년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며 1945년 패망할 때까지 약 15년간의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만주사변은 오늘 역사적 배경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과 일본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이는 지난 토지의 역사적 배경에서도 이미 다뤘던 부분입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 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후 1920년대 중국 전역은 여러 봉건 군벌들이 각자의 이름을 걸고 지역을 차지하는 군벌 할거 시대에 접어듭니다. 이에 봉건 군벌들을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하고자 1924년 손무는 1차 국공합작을 진행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 북방의 봉건 군벌들을 타도하고 중국을 통일하자는 합의였습니다. 손무는 다음 해인 1925년 사망하게 되지만 장개석이 국공합작을 계속 이끌어갔고, 중국 공산당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속에 북방 군벌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중국 통일을 목전에 둔 1927년
계속된 합작을 통해 쌓인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부 대립은 극단으로 치달았고 마침내 장개석은 공산당과 국민당 내 좌파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는 반공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를 통해 국공합작은 깨졌지만 장개석은 국민당을 중심으로 전투를 이어갔고 1928년 드디어 북경을 무혈 입성하며 중국을 통일합니다. 장개석이 북경을 무혈 입성할 때 이곳은 장장님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장장님은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만주 군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만주를 다스리고 있으면서 북경까지 욕심을 냈었고 장개석이 중국 통일을 위해 북상할 때 북경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장개석의 군대는 여러 지역의 군벌들을 모두 토벌하며 북상하였기에 그 기세가 하늘을 찔렀고 장장님은 여기서 혹여 무력으로 북경을 빼앗긴다면 원래 자신의 근거지인 만주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장님은 북경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만주로 향하는 기차를 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장장님이 탄 만주행 기차가 폭파되었고 장장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것은 만주 일대를 장악하기 위해 만주 군벌의 지도자를 없애자는 관동군의 소행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장장님의 아들 장학량은 일본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고 장개석 정부에 합류합니다. 장개석은 장학량을 국민당 동북군 사령관에 임명했고 장학량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세력을 이어받아 만주를 다스립니다. 봉건 군벌들을 모두 장악하여 중국을 통일한 장개석은 이후 공산당 토벌을 제1의 기치로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했는데 이때가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 초반의 상황입니다. 이제 비슷한 시기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929년 세계는 미국발 경제공황으로 대위기를 겪게 됩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실업자는 늘어났고 농촌은 더욱 피폐해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본 정부는 긴축 재정을 하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를 믿지 못한 군부 세력은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군국주의로 나아갔습니다. 군국주의란 군대를 국가 권력의 최상위에 두고 전쟁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루려는 이념입니다. 군국주의에 매료된 청년 장교들은 대륙으로의 팽창만이 쓰러져가는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지금부터 살펴볼 관동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동군은 어느 나라 군대일까요? 만주사변을 알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바로 관동군입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와 포츠모트 조약을 맺어 러시아가 조차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중국의 영토 리순, 다롄 지역을 러시아로부터 인계받아 지배해 왔습니다. 조차지란 특별한 합의에 따라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영토를 말합니다. 즉, 러시아나 일본 등 중국을 침략했던 열강들이 중국의 땅을 일시적으로 빌려 자신들의 독점적 지배지로 삼는 것이고 이런 땅을 조차지라고 불렀습니다. 위에서 중국 영토였던 리순 다롄 지역이 처음에는 러시아의 조차지였다가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면서 일본의 조차지로 변경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조차지가 된 랴동반도, 즉 리순 다롄 지역은 중국 산해관이라는 지역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관동주라고 이름 지어졌고 그곳과 남만주 철도 부속지를 지키기 위해 주둔한 일본 군대의 이름을 관동군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니 관동군은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군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동군은 중국 대륙으로의 팽창을 호시탐탐 노렸고 그 중심에 관동군 작전참모이자 미치광이 천재 전략가 이시와라 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이 만주를 침략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하면서 관동군 사령관을 설득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농업 집단화 정책에 정신이 없고 중국의 국민당 총통 장개석은 공산당을 토벌하기 위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주를 침략한다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시와라 간지의 이런 주장에 관동군 고급 참모 이타가키 세이시로 대자와 관동군 사령관 혼조 시게루가 동의하면서 만주 침략의 준비는 은밀히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이고 1928년 관동군의 기차 폭파 테러를 당한 만주군벌 장장님의 죽음도 이와 비슷한 흐름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31년 6월 나카무라 일본군 대위가 첩보활동 중 중국군에게 발각되어 피살되었고 같은 해 7월 장춘의 만보산 지역에서 한중 농민 간의 갈등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이를 이간질하여 크게 확대시킨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들로 일본과 조선에서는 반중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여론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한 관동군은 일본 정부의 보고도 없이 위에서 말한 세 사람의 단독 결정으로 만주 침략을 결행합니다. 1931년 9월 봉천 인근 류타오 지역의 만철선 선로를 스스로 폭파하고 이를 중국 동북군 소행이라고 발표한 뒤 곧바로 만주 침략을 개시한 것입니다. 당시 만주를 지배하고 있던 동북군 총사령관은 장학량이었습니다. 장학량은 장개석 국민당 총통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만주를 관동군에게 내줍니다. 당시 장개석은 공산당 토벌에 초집중하고 있었고 일본의 만주 침략은 국제사회의 외교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던 관동군은 단동, 선양, 장춘까지 순식간에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주사변 혹은 만주 침략입니다. 이러한 만주 침략은 일본 정부에 보고되지 않고 관동군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국제연맹의 비난은 거세졌고 급기야 일본 정부는 관동군을 만주에서 철수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를 들은 관동군은 만주에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이 만주를 직접 점령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니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 정부를 수립하고 자신들이 뒤에서 조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반중 감정이 컸던 일본의 국민들은 관동군이 제시한 위 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결국 관동군 철수를 약속했던 일본 정부 내각은 총사퇴하게 됩니다. 새로운 내각은 관동군의 제안을 받아들여 만주국 건설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1932년 3월 오족 협파를 내세운 괴뢰국 만주국이 건설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오족이란 만주족, 일본인, 한족, 몽골족, 조선인을 말하고 이에 따라 5색깔이 혼합된 국기가 당시 만주국의 국기였습니다. 일본은 만주국 집정관에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앉혔고 각부 수장을 중국인으로 임명했지만 모든 결정권은 관동군에게 있었습니다. 한편 만주국이 세워지기 2달 전 1932년 1월 일본은 상해도 공격했습니다. 상해사변은 일본 승려들이 중국인들에게 피살당한 것을 구실로 일본군이 상해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 또한 일본이 기획한 자작극이었습니다. 만주 침략과 달리 상해를 공격당한 중국은 강력히 저항했고 일본은 대규모 지원군을 보낸 뒤에야 상해를 힘들게 점령하였습니다. 당시 상해에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취해복권 지역인 조계가 많이 있었기에 이들 나라는 자신들의 조계가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여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결국 정전협정으로 상해사변이 마무리됩니다. 상해사변의 전승을 기념하고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같은 해 4월 상해 홍코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는 육군 대장, 해군 중장 등 일본 군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단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의 한 청년이 단상 위에 폭탄을 던졌고 주요 군대 인사들은 죽거나 중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 청년이 바로 한인 애국단의 윤봉길 의사입니다. 이는 당시 중국과 조선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의거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해 12월 사형당합니다. 다시 일본의 침략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만주국 수립 이후 국제연맹에서는 연일 일본을 비난하며 만주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한 뒤 보란듯이 관동군 점령지를 북경 바로 위인 열화성까지 확대해 갔습니다. 이를 열화사변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의 이런 팽창 움직임으로 북경까지 위험해진다고 판단한 장개석은 1933년 5월 관동군과의 정전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일본은 비로소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만주국의 실체를 인정받게 됩니다. 한편 일제의 상해사변과 열화사변을 막느라 공산당 토벌에 잠시 주춤했던 장개석은 관동군과의 정전협정 이후 본격적인 공산당 토벌을 재개합니다. 당시 공산당 군대를 붉은 홍자를 써서 홍군이라고 불렀는데, 홍군은 장개석의 대토벌 작전에 쫓기며 1934년부터 1935년까지 1년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1년 동안 12,500km를 이동했던 대장정. 이 과정에서 모택동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의 지도권을 차지했고, 그의 대중화 전술과 강한 항일 의지는 대중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만주 침략 전후의 동아시아 정세, 만주 침략과 만주국의 수립, 상해사변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 열화사변과 정전협정, 그리고 재개되는 공산당 토벌과 그에 따른 홍군의 대장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일전쟁이 남았는데요. 그 전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제2차 국공합작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중일전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늘 공산당 토벌이 먼저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장개석을 볼 때 아무리 일본이 쳐들어온다 한들 공산당과 힘을 합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 국공합작이 진행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국을 수립한 뒤 일본 본국에서는 군부의 힘이 점점 더 막강해졌습니다. 군부는 중국 본토에 대한 야심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중국의 여러 곳에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대장정을 마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에게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함께 일본에 대항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장개석은 공산당과는 절대 손잡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장학량은 만주를 관동군에게 내준 뒤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서안에서 공산군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장학량은 비록 장개석의 지휘를 받고 있었지만 공산당이 제의한 국공합작이 지금은 맞다고 판단했고 비밀리에 공산당과 접촉하였습니다. 마침 공산군에 대한 작전을 감독하기 위해 장개석이 서안을 방문했는데, 장학량은 1936년 12월 12일 쿠데타를 일으켜 장개석을 체포한 뒤 내전 정지와 항일 투쟁을 요구합니다. 이를 서안이라는 지명을 따서 서안사건 또는 시안사건이라고 부르고, 우스갯소리로 12.12 쿠데타는 전두환보다 장학량이 먼저 했다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감금된 장개석은 그 자리에서 공산당과 국공합작에 대해 합의하게 되고, 1937년 2월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치 항일의 방침을 채택합니다. 이것이 제2차 국공합작입니다. 그럼 장개석을 체포 감금했던 장학량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학량은 장개석에 의해 그때부터 53년간 구금되었고 90살이 되어서야 가택연금에서 풀려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역사적 배경으로 중일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937년 7월 북경 인근 노구교라는 작은 돌다리 부근에서 총송이 울린 뒤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이를 중국군 소행이라고 몰아갔고 곧바로 군사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것이 중일전쟁의 시작입니다. 일본은 대대적인 전면전으로 중국을 공격했고 베이징과 텐진을 점령한 뒤 상하이와 난징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약 6주 동안 약 30만 명의 중국인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약 8만 명에 이르는 여자들을 강간했는데, 이를 난징 대학살 또는 남경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전면전에 국민당과 공산당은 위에서 본 제2차 국공합작에 따라 치열한 항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유격전을 펼쳤고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일본의 예상과 달리 전쟁은 점점 장기화되었습니다. 장기화되는 전쟁으로 인원이 부족해지자
일본은 1938년 조선인 육군 특별지원병제를 시행하여 부족한 군인을 징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토지 시복원의 전반적인 역사적 흐름입니다. 이후 다급해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으로 확전될 것이고, 이는 남은 토지 5부의 역사적 배경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토지 16권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토지 16권의 시대 배경은 창씨개명, 사상범 애방구급령 등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1940년부터 1941년 초반까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토지 16권은 토지의 마지막 파트인 토지 5부가 시작되는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토지의 마지막 배경인 1945년 8월 15일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오늘 역사적 배경은 1940년부터 1945년까지의 큰 흐름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한 이야기인데 뜬금없이 2차 대전이 왜 나오느냐 하시겠지만 1941년 12월 일제의 진주만 공습 이후 연이어 벌어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점령은 태평양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2차 세계대전의 일부가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2차 대전의 큰 흐름을 짚고 가는 것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대전은 총 2번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어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4년 만에 대패한 전쟁을 말합니다. 이는 토지 8권 영상의 역사적 배경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승전국이었던 다른 연합국들에 의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약을 맺게 되고, 이로 인해 독일은 경제도 국민 감정도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바로 그때 장황한 웅변솜씨로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혜성처럼 등장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우여곡절 끝에 독일 총통이 되었고 1939년 폴란드 침략을 시작으로 세계대전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은 본격적으로 유럽을 공격하기 전에 동쪽에 위치한 소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본격적인 유럽 공격에 앞서 소련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동쪽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소련을 안정화시킨 독일은 순식간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지만 영국은 끝내 정복하지 못합니다. 영국 점령을 포기한 독일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가 1941년 6월의 일입니다. 소련은 계속 독일의 공격에 밀렸지만 결국 스탈린그라드라는 지역에서 전세를 역전시켜 승기를 잡았고, 지난했던 3년간의 방어전 끝에 소련의 전 지역에서 독일군을 계속 몰아냈습니다. 이때쯤 유럽 연합군들도 대규모 상륙작전을 계획했는데 바로 1944년에 일어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이는 프랑스 노르망디라는 해안으로 침투하는 상륙작전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륙작전이자 연합군이 유럽을 탈환하는데 발판을 마련한 최초의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독일은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국과 소련의 협공을 받게 되었고 1945년 4월 드디어 독일의 히틀러가 자신의 지하 벙커에서 곤총으로 자살하며 전쟁을 끝맺습니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추축국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른 한 축을 담당했던 일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던 1939년, 이미 일본은 1910년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고 1931년 만주를 침략한 데 이어 1937년 중국 본토까지 침략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중국은 일본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고 빠르게 점령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일본이 우세적인 위치에서 점령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더해
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동남아시아에는 유럽의 식민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본은 독일이 유럽을 침략한 지금이 그 식민지들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 첫 번째로 1940년 일본은 프랑스의 식민지인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 주둔시켰습니다. 그러자 프랑스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미국은 일본으로 수출되는 모든 석유를 막아버립니다. 당시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80%가 미국산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조치로 화가 난 일본은 이제 미국을 정조준합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해군 기지를 자신들의 폭격기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5척의 군함이 격침되고 200여 대의 전투기가 지상에서 파괴되었으며 2천여 명의 미군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주만 공습이고 이로 인해 그동안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며 본격적으로 2차 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시작으로 유럽의 식민지 국가들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을 점령하거나 그곳에 주둔 중이던 군대를 패퇴시켰습니다. 세계는 이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 불렀고 일본은 이 전쟁을 유럽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라 하여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초기 승승장구했던 일본은 미국의 본격적인 전쟁 참전으로 승기를 잃어갔고 수많은 조선인들의 징병과 징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패색은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1945년이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자살로 독일은 1945년 5월 항복을 선언했고 그해 7월 연합국은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촉구했지만 일본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의 한방, 3일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의 한방. 이것은 인류가 최초로 터뜨린 원자폭탄이었고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합니다. 2차 대전을 이야기하면서 독일과 일본의 이야기만 했는데 한 나라가 더 있죠.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 세 나라들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중심축이라 하여 추축국이라고 부르는데 이탈리아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그 영향력이 약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이렇듯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전쟁 도중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전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 두 나라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은 통렬한 반성과 진정 어린 용서 위에 피해 국가들과 새로운 발전적 관계를 맺어온 반면 일본은 아직도 독도는 자기 땅이라는 망언이나 하고 있고 자국의 교과서에 침략 전쟁과 관련한 왜곡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행했던 여러 악행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조선을 자신들의 전쟁 확장을 위한 병참 기지로 삼았고 우리나라의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여 전력화하였습니다. 인적 동원은 크게 징병과 징용으로 구분됩니다. 징병은 일제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끌고 간 것이고 여기에는 학생들로 구성된 학병도 포함됩니다. 징용은 군인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전쟁 지원을 위한 노동을 강제로 시키기 위해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1939년에 만들어진 국민징용령에 따라 강제징용이 시작되었고 이는 1941년 태평양 전쟁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1945년까지 강제징용된 사람은 100만 명이 넘었고 일본은 이들을 석탄 광산, 군수공장, 사할린, 태평양 점령 지역의 섬들로 끌고 가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때 강제징용으로 유명한 군수공장이 바로 지금의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이러한 강제징용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을 오고 가며 법정 소송과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제징용 이슈는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제3자 배상안으로 또 한 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1943년 9월 여자 정신 근로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징병과 징용으로 부족해진 남성 노동력을 여성으로 채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14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 여성이 대상이다 보니 당시 좋은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끌려간 이들은 일본과 국내의 군수공장 등에 강제 취역돼 일을 하거나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에 배치되어 위안부, 즉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징용과 징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전시 동원 태세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내정에도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창씨개명, 조선말 사용 금지, 조선 사상범 애방구금령 공포 등이 있습니다.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는 결국 같은 말인데 내선일체에서 내는 일본 본토를 말하고 선은 조선을 얘기합니다. 이는 조선과 일본은 하나이므로 조선인도 황국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전쟁을 위한 수탈과 동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선일체의 개념에 따라 천황에 대한 충성맹세, 신사참배, 창씨개명 등이 의무화되었고 한국어 교육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조선 사상범 애방구금령은 1941년 일제가 독립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으로 실제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사상범죄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했던 법령입니다. 토지 16권에서 계명회 사건으로 복역했던 길상, 서희돈 등이 조만간 이 법령에 의해 잡혀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1945년 8월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에 살펴봤습니다. 이후 각 권의 리뷰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 있다면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17권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토지 17권은 1941년 전후의 이야기입니다. 토지 16권에서 살펴본 역사적 배경에서 특별히 더할 게 없기 때문에 토지 18권의 역사적 배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18권의 시대 배경은 1943년 전후입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유럽 제국주의로부터 구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섬들을 점령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조선에서 강탈해 갔습니다. 그들은 내선일체, 황국신민화를 조선인에게 심어주며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고 교육시켰지만 그들에게 조선인과 조선은 전쟁 물자를 동원하기 위한 병참 기지일 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역사적 배경은 토지 16권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학병에 관한 내용과 그로 인해 지리산으로 모여드는 청년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병과 학도병의 사전적 의미는 둘 다 학생 신분으로 군대에 들어간 군인을 말합니다. 두 단어가 원칙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와 한국전쟁을 모두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를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병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군으로 끌려간 학생들을 말하고 학도병은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을 위해 전쟁에 참가한 학생들을 말합니다. 일제는 1943년 6월 학도 전시 동원체제 확립 요강을 제정한 뒤 동년 10월 육군 특별지원병 임시채용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전문대학 재학 이상의 조선인 청년이 그 대상이었는데 형식은 지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제 동원이었습니다. 당시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조선의 명망 있는 양반가의 후손들이거나 중인계층으로 많은 돈을 번 자본가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학병이 시작되자 많은 청년들은 징집을 피해 지리산이나 덕유산 등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소설 속 해도사처럼
산속에 은신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피신 생활을 하거나 일부는 소설 속 이보모처럼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산속에서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남은 토지에서 추가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토지 18권에서는 봉안전 오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봉안전이란 일본 천황의 초상을 넣어둔 구조물로 일본 왕실의 상징물입니다. 당시 각 학교 앞에 세워졌고 학생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경례를 하며 참배하는 의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소설 속 상근이 다니는 진주중학교 봉안전에 누군가 똥을 싼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는 부산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부산 동래중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배종훈 군은 아무도 몰래 동래중학교 봉안전에 똥을 쌌고 이에 불경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2019년 국가보훈처는 배종훈 옹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였습니다. 토지 19권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토지 19권의 시대 배경은 1944년 전후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는 세계를 상대로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이 극으로 치달았던 때였고 그에 따라 조선에서의 인적, 물적 수탈이 더욱 심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청년들은 모두 징용과 징병, 학병으로 끌려갔고 미혼 여성들은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군수공장에서 일하거나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군 주둔 지역에서 성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징용과 징병, 학병 등을 피해 젊은 청년들은 지리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토지 19권의 이야기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전편들의 역사적 배경에서 이미 많이 설명한 내용들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토지의 마지막 권인 20권의 역사적 배경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 20권은 토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시대 배경은 194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토지 16권에서 1940년 초반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시대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책 속에 등장했던 카이로 선언과 소일 중립조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무렵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정도로만 진행하겠습니다. 1941년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소련과 소일 중립조약을 맺고 북쪽을 안정화시킨 뒤 곧바로 남쪽으로 진격합니다. 이를 남진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일본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괌섬, 뉴기니, 솔로몬 제도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섬들을 하나씩 점령해 갔습니다. 일본은 이 전쟁을 영미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해 벌인 전쟁이라 하여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렀고 세계는 이를 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이라 하여 태평양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한편 일본에게 느닷없이 진주만을 공격당한 미국은 곧바로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합니다. 미국은 막강한 무기와 군수품으로 일본을 압박했고 그때까지 승승장구했던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해 1942년 6월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를 미드웨이 섬 주변에서 일어난 전쟁이라 하여 미드웨이 전투라고 합니다. 미드웨이 전투를 시작으로 태평양 전쟁의 전세는 연합군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져 갔고 이제 1943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각 점령지에서 조금씩 패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는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 군사행동을 하기로 하고 전쟁 승리 후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 선언이라 하여 카이로 선언이라고 합니다. 카이로 선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처음 논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2차 대전의 또 다른 주축국 독일은 소련을 침략했다가 오히려 소련에 참패하며
다시 서쪽으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린 연합군은 1944년 6월 프랑스 노르망디라는 해안으로 상륙작전을 펼쳤고 이는 대성공을 이룹니다. 연합군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어붙였고 소련군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형세가 펼쳐졌습니다. 결국 독일은 양쪽의 협공을 받으며 후퇴를 거듭하다 1945년 5월 히틀러의 자살과 함께 항복합니다. 히틀러의 자살로 유럽에서의 전쟁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뿐입니다. 연합국들은 1945년 7월 독일의 포츠담이라는 도시에 모여 일본의 항복을 촉구하는 선언을 했지만 일본은 끝까지 결사항전을 결의합니다. 이에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의 한방, 8월 9일 나가사키의 한방, 총 2번의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그 사이 소련은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태평양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처럼 소련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기 일주일 전에 대일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소련이 이토록 늦게 대일 선전포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전까지 독일과의 전쟁에 집중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위에서 잠깐 나왔던 1941년 일본과 맺은 소일 중립조약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소련과 일본 양국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서로 중립을 지키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본격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북방의 불안, 즉 소련의 대일 침략 우려를 미리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소련 역시 독일과의 긴장 격화를 앞두고 일본과 우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소련과 일본은 중립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립조약은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의 대일 참전 요청에 소련이 응하면서 자연스럽게 파기되었습니다. 이로써 소련은 일본이 패망하기 일주일 전인 1945년 8월 8일 대일 전쟁에 뒤늦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소련군은 대일 선전포고 후 만주와 한반도 방면으로 진격했고 8월 15일 일본의 패망 직전까지 파죽지세로 북한까지 남하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다급해진 미국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분할하여 주둔할 것을 제안했고 소련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반도에 소위 38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이 떠난 자리에 38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군의 한반도 분할 점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신탁 통치란 자치 능력이 부족한 나라를 대신해 다른 나라가 일정 기간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결정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각각 남한과 북한을 본격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좌우익, 찬탁과 반탁의 극렬한 대립 속에 분단은 점점 더 고착화되어 갔고 마침내 1948년 남쪽과 북쪽에 각각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에 이릅니다. 1948년 4월에 일어난 제주 4.3 항쟁과 10월에 일어난 여순 사건은 모두 그 당시 좌우익의 대립이 얼마나 극렬했는지 잘 보여주는 역사적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고 3년간의 전쟁 끝에 38선은 그대로 휴전선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토지 20권의 시대 배경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토지 20권은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이야기지만 해방 이후의 상황까지 간단한 흐름만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11권부터 20권까지의 역사적 배경 통합 영상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